분들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종합 토론을 사실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역시 7, 8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발제하고 토론해 주신 분도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한 5분씩 거기에 응답을 하시던가 아니면 또 아까 소개 못한 내용도 해주시는 걸로 하고 시간이 남으면 플로어에서도 한두 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 토론을 맡아서 해주실 세 분의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남창우 경북대 교수님입니다. 남 교수님은 경북대 행정대학원 원장을 맡고 계시고 또 전국 도시 행정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종합토론 하실 분은 정준현 단국대 교수님입니다. 법대처 법정해석심의위원회 위원을 맡으셨습니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세 번째 토론해 주실 분은 조판기 국토연구원 부원장이십니다. 조 부원장님은 한국도시행정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전 고대 겸임교수 역임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이 종합토론을 7, 8분씩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발제하신 분이나 지정토론하신 분들이 또 응답을 해주시고 토론을 지속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처음 해주실 남창우 경북대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경북대학의 남창우 교수입니다. 저는 지금 저기 맨 좌측에 조판기 부원장 계신데 현재 한국도시학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 저는 한 8년 전쯤에 한국도시행정학회 회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학회가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 또 발표를 해주신 그 행정체계 개편과 관련된 분권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학회가 한국지방자치학회죠.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도 오랫동안 활동을 해서 부회장도 역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가리전이라는 이러한 주제 또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주제 사실은 이게 두 가지의 개념이 좀 심하게 보면은 굉장히 대립되는 분야거든요. 이 한쪽은 중앙 집권적인 이러한 기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또 행정체제나 지방분권 이쪽은 중앙과 좀 대립되는 관계가 있어서 두 개를 같이 갖다 놓고 같이 논의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그러한 분야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논의하다 보니 상당히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라는 어려움에 봉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제가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있어서 말씀을 좀 편안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먼저 말씀한 게 국토 종합계획을 먼저 발표를 하셨죠. 사실 우리가 잘 익숙한 단어는 국토 종합개발계획일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온 거는 개발을 빠지고 국토 계획이라고 했으니 종합계획이라고 했으니까 이 개발자가 빠진 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1972년에 처음 제1차 국토 종합개발계획을 10년 단위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0년 단위로 계획을 하다가 2000년에 처음 4차 계획입니다. 2000년에 비로소 종합개발계획에서 개발자를 빼고 그러고 이제 국토종합계획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10년 계획이었더니 20년 계획으로 10년을 더 늘려서 시작을 했고요. 그러고 지금 오늘 발표하신 내용은 제5차입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니까 이거는 이제 2020년부터 2040년까지 20년 계획이 되죠. 그러면은 왜 이 계획을
개발을 빼느냐라는 이러한 이제 의문이 드실 것 같은데 아마 그 환경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큰 환경은 바로 지방의 권한이 강대해지고 지금까지 이 중앙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에 이렇게 하달하던 이러한 하달하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는 더 이상 이 지방을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협력의 관계로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모색을 하면서 이제는 개발이 아닌 국토를 관리하는 이러한 측면으로 이 계획의 방향을 전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더군다나 잘 아시는 것처럼 2020년대 소위 그 팬데믹 코로나19라는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한국에서도 많은 환경적 변화가 오면서 이러한 내용의 변화는 더욱더 절실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국토 종합 계획이 한편에서는 굉장히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국가의 경쟁력, 경제를 끌어올리는 데에서는 상당히 성공을 했다라고 이렇게 자평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최근에 와서는 그 실효성 문제에서 많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이 너무나 많고 이 법을 제대로 이 종합해서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자꾸 돼가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은 그 대구 경부 얘기도 나왔었습니다만은 지금 뭐 남부에 그 부울경 또 전라남도 또 광주 이렇게 큰 것을 한꺼번에 하기 전에 사실은 뭐 부산 내에서의 뭐 통합이라든가 또는 대구 경북의 통합이라든가 또는 전남 광주의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단계로 가야 되겠죠. 한꺼번에 갈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소위 그 메가리전이라고 할 수 한국적 측면에서는 메가리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비교하면 인구가 작고 지역 작겠습니다만 우리 나라 시각에서는 뭐 충분히 메가리전이라는 개념을 갖다 대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면서 나오는 게 사실은 그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제도와 법률적인 이러한 측면에서의 중앙과 지방 이 추진하려고 하는 쪽과 또 이것을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하려는 측면 간에 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크게 나눠서 오늘 발표를 하시면서 토론하시면서 보다가 갑자기 한번 나눠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크게 제도적인 소위 그 하드한 측면에서의 인식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소프트한 측면 현재의 그 중앙과 지방의 인식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은 아까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뭐 다 국가 경쟁력을 제고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거를 현실적인 측면입니다. 이게 수도권하고 비수도권과에서 인식의 차이가 큽니다. 이게 수도권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전체를 놓고 어떻게 하면 세계와 경쟁하느냐라는 측면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중앙 집권적인 사고가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이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강하게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이 메가리전을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그 시각은 첫 번째가 수도권에 모든 것들이 너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 금융,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점이 다 그렇겠죠. 그래서 지방에 이 젊은 친구들이 전부 다 수도권으로 다 빨려 들어간다. 그래서 지역에 인구가 젊은 층이 없고 다 소위 고령화가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당연히 경제가 무너지니까 일자리도 없고
이 지역이 자꾸 소멸되는데 이 소멸되는 이 지역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겠느냐 그 대안으로서 이거 이제 광역권을 형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도권과 대항할 수 있는 이러한 측면에서의 메가리전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수도권, 서울에서 메가리전을 바라보는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방에서 이 메가리전을 하자고 할 때 왜 전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중앙에 쏠려 있는 그러한 권한, 특히 요번에 최근에 그린벨트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만은 그 그린벨트라든가 이러한 것들 또 절대농지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해제할 수 있는 인허가권 이러한 것들을 그 메가리전적 측면을 하면은 다 달라라는 것 또 지역의 과세권이라든가 이 재정을 지금보다 훨씬 확충할 수 있는 이러한 권한들을 달라라는 것이 즉 자치권을 확보하겠다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현재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대구하고 경북이 통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체제를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경북 도지사도 마지막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그 대구 경북 통합에 따른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투자 심사, 예비 타당성 심사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면제해 달라라는 것, 또 각종 환경 규제, 농지 산지 권한에 대한 특례를 이 통합하는 이 특별 시장에게 달라라는 것. 또 뭐 글로벌 미래특구 산업단지 개발계획 특례 이런 것들 다 지역에서 주도해서 할 수 있게 해달라. 또 여기에 따른 많은 재원을 충분하게 확보해달라.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달라라고 하면 이 중앙에서 메가리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시각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이것들을 주겠느냐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되는 부서가 잘 아시는 것처럼 기획재정부, 국토부, 또 행정안전부 아닙니까? 이러한 이 세 개의 부처가 핵심을 이루는데 이 세 개 부처가 앉으면 대화가 안 됩니다. 서로의 관점이 너무 다르죠. 당연히 이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과 또 시도지사 또 중앙정부의 장관이 만나서 얘기하면 쉽지 않죠. 여기에서 그래도 이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이제 용산에서의 그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이런 재원적인 문제, 권한의 문제가 봉착하면 또 많은 또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통합을 통해서 개편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따라서 세계와 경쟁해서 한국의 국력을 신장시키려 하자는 궁극적인 목적은 당연히 같죠. 여러분들 최근에 갑자기 좀 방향을 돌리면 최근에 지금 트럼프 2기가 이제 조만간 한 달 후에 시작됐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지금 뭔가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이 지금 우리 귀에 많이 들리는 것은 한국의 국방비 이게 국방비 부담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라든가 이스라엘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것들이 많이 들리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미국의 행정개혁을 개편하기 위한 아주 굉장히 큰 소용돌이가 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것이 연방정부 재창출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탈관료제 또 작은 정부
공무원을 대폭적으로 감축하겠다라는 것, 또 규제를 혁신하겠다. 이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서로 지금 정부 효율부를 하나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소위 머스크를 뭐좀 그 테슬라의 머스크를 장관으로 세우겠다라는 이러한 측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부적으로 뭐 거의 연방 정부를 재편하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개혁 작업이 내부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력을 대폭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 내부적인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것은 대단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1961년도에 직화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81년도에 대구 직화시, 인천 직화시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95년도에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면서 광역시로도 개편이 되고, 이 광역시 개편되고 나서 대구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그 계속 대구에 있던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동안, 그리고 지금 또 대구하고 경북이 통합한다고 하니까 야, 이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자꾸 이렇게 뭘 하겠다라고 하느냐. 지금 뭐 이러한 시기에 자꾸 이렇게 통합 막 계속 지금까지는 계속 내보내서 계속 분리하는데 계속 혈안이 돼 있다가 근데 갑작스럽게 또 이제 통합하겠다, 합치겠다라고 왜 하느냐, 좀 더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러한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까 그 2020년부터 국토 종합 계획으로 바뀌고 이제 개발에서 관리로 오고 그리고 좀 세계 경제가 워낙 크게 요동하고 있고 또 미국은 또 내부적으로 이렇게 혁신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 한국은 지금 보이는 외면상으로는 굉장히 위기 아닙니까? 인구는 줄고 있고 또 경제 성장 잠재력은 자꾸 떨어지고 있고 또 주변에 한국에 미치는 영향 이거 도전은 더욱더 거세지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느냐. 이 행정개혁 개편을 통해서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그 국토를 재편하고 또 행정 체계를 개편해서 통합을 하고 그래서 이 효율성을 가지고 이러한 측면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 이것은 굉장히 현재 필요한 시기가 되겠다라고 해서 저도 지금 적극적으로 이러한 작업에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이 메가리전이라는 것을 바라보면 좀 더 여기에 대한 필요성, 또 왜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꼭 필요한 것이 메가리전에 대한 개념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것은 합의를 하면 되고, 메가리전이 이 시기에 왜 필요하냐, 이걸 왜 해야 되느냐라는 이 필요성에 대한 공감, 이것을 같이 도모하는 것이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효율성을 강조하시면서 메가리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이 있었다고 보고 다음번 토론자로서 오신 정준현 단국대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정준현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토론 기회를 주신 이사장님 비롯해서 여러분께 감사 먼저 인사드립니다.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법제처 공무원 생활도 해봤고 또 대학 교수, 그래서 뭐 남들이 말하기에 좋은 거는 다 해본 셈입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전체적으로 좀 느끼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이렇게 이 얘기가 나오셨지만 부처 이기주의도 심각하고 그 다음에 법률 이기주의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은 법률을 보면은 특별법이라 붙었지만 또 일반법에서도 다른 법률이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우선한다라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법률 이기주의도 굉장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국회도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서 지역 이기주의에 한 예산 이기주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그 종합 발전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 메가리전을 사람으로 비유하자면은 머리 좋고 심장이 튼튼하다 하더라도 손발이 안 움직여주고 척추가 나가버리면은 그거 허무합니다. 경쟁력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메가리전의 개념은 지역이 서로 연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그 지역의 특색이라 가장 잠재된 능력까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말 사람이 자기 능력을 어떤 영역에서든지 유니버셜하게 특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의 어떤 기능적 통합으로서의 메가리전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메가리전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는 그 세 가지 요소를 먼저 한번 강론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사실은 미래 세대는 바로 젊은 세대들입니다. 그럼 젊은 세대는 먼저 그 정서를 한번 좀 우리가 고려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의 정서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발전을 이루었지만 또 병폐가 되기도 한 게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니는 명모 삼천지교를 실천하는 분들입니다. 그럼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명문고 있었어요, 지방에. 그리고 지방대학별로 특성화되어 있고 그 대학이 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이 모든 영역에서 탑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애들도 무조건 서울에 있는 학원을 다녀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야 사람 행세를 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좀 말 좀 한다는 사람들, 지식인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뭐 쟤는 전주고 출신, 얘는 그 경북고 출신, 뭐 마고 출신, 그렇죠? 광주일고 출신, 이렇게 지역적 다양성, 지역적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역적 자부심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세종시 얘기했지만은 세종시에 행정고시 봐가지고 5급 사무관으로 간 친구가 얼마 안 있어가지고 서울시 7급 시험 봅니다. 왜? 세종시 있으면 친구도 못 만나고 대파 한 잔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7급 안 되면 서울시 9급으로도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목도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역이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뭔가 이 정말 그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지역 혁신 도시, 뭔가 공공기관에 들어간 혁신 도시는 젊은 세대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스마트화된 도시를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다 연계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정남철 교수님도 우리나라 계획은 굉장히 많은데 국토 계획이 서로 체계 정합성이 없다 그래요, 사실은. 근데 체계 정합성이 있으려면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그 인문지리적, 그 다음에 주민들의 잠재된 역량,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게 가능해요. 뭐냐면은 이때까지 정부가 한 게 규제자육특구 및 지역특성 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도심융합특구 조정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법률, 녹색융합 클러스터. 이 클러스터 개념은 그렇습니다. 생산에서부터 중간 부산물까지 다 생산품에 쓸 수 있도록 해서 그 부산물이 없도록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게 사실은 클러스터 개념입니다. 그러면 지역 특성 특화가 되어 있다면 정말 통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의 인문적인, 그 다음에 지리적인 특성, 그 다음에 그동안 그 특성 특화를 통해서 얻은 역량, 이런 것들을 맵을 그리면 되죠. 맵을 그려서 연계해가지고 이 지역의 특성, 역량은 어느 지역과 연결되더라. 그렇게 메가리전을 구성하고 국토계획이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서로 짝이 안 맞는 국토계획은 안 됩니다. 아까 저기 뭐 클러스터 개념 설명을 많이 하셨지만, 그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역균형특별법이라든지 국토계획법, 아까 말한 것처럼 법이 특별법 이기주의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터지나 아니면은 문제를 조정하려고 그러면 이 법에 따라야 될지 저 법에 따라야 될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판사 검사도 헷갈립니다. 저도 그 법제처에 있으면서 그 문제 갖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해요. 근데 부처 이기주의가 항상 있어요. 야, 이 다른 법, 그러니까 기재부의 어떤 법이 있으면 이쪽 우리 법이 그래도 우선이야. 저 특별법 붙여도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이 우선한다.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합성이 안 맞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그 지역 특성 특화에 따라서 연계 맵을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 이기주의라든지 국회의원 이기주의를 막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그 통계법에 보면은 그 정책 기반의 통계, 모든 새로운 정책을 제거할 때는 지역적 통계라든지 이런 걸 통계를 자료를 제시해 가지고 하라 하는데 이거 안 지켜집니다. 사실은 이거 국민들이 감시해야 돼요. 그래서 지역적 특성을 제대로 통계화하기 위해서 딱 하면은 레고 블록 쌓듯이 저는 메가리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법이 잠자는 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지역 단체별 지역별로 어떤 그 역량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학을 사실은 보내야 거기 연구시설을 가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립대학은 사립대학이 예산상이랑 비용이 많이 든다 이제 투자하는 거를 국립대학이 해야 돼요. 사립대학이 할 수 있는 거 국립대학 끼어들면 안 됩니다. 국가예산 그런 대로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사실은 그 지역에 광주에 어떤 뭐 현대자동차도 같지만 광주의 어떤 그 특성 특화에 맞는 대학이 필요하다. 그러면 광주에 소재한 대학에 그쪽에다 국가예산, 교육 예산의 대다수를 투자를 해서 그리고 그 지역에다가 연구자들, 젊은 연구자들이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한 스마트 도시, 혁신 도시로 스마트화된 도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냥 아파트만 짓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지금 공공기관 지방 이전했지만 한번 가보십시오. 나주 가보세요. 혁신도시, 대구 혁신도시 뭐가 혁신입니까? 젊은 친구들 살 수 있는 그런 혁신 없어요. 말만 혁신입니다. 음성 가보세요. 혁신? 무슨 혁신입니까? 아파트만 들렁? 이거 아닙니다. 스마트 도시를 만들어야 돼요. 젊은 친구들은 스마트합니다. 거기에 국가 예산, 그 다음에 국토개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 세 번째로는 앞서 우리 그 부처이기주의 뭐 그런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는 중앙 집권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그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저는 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헌법은 행정권의 분권입니다. 지방자치를 주권의 분권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그 지방정부를 자연스럽게 쓰면 안 됩니다. 정부라는 거는 국가 권력 통합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정부, 연방정부는 돼요. 근데 지방정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연방의 주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지방 정부에서도 과세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는데 그 이유 자체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그 권력 분립을 하면서 행정권을 대통령으로 수반하는 정부에 속한다. 헌법에 이걸 잘못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바이든 정부란 표현 안 씁니다. 바이든 행정부라 그러죠. 근데 우리는 윤석열 정부라 그럽니다. 정부라는 거는 입법기관, 사법기관, 법원 전부 다 이걸 합쳐서 정부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는 지금도 지방자치를 주장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정부 개념으로 갑니다. 이 준 연방제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협력 그리고 우리 정부조직법상 행정자치부가 이 지방자치단체를 조종자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조종자 역할을 못해요 사실은. 그리고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 상호간 협력이라든지 뭐 협의에 있어봤자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뭐냐면은 뭐 출렁다리를 예를 들겠습니다. 한쪽 다리 출렁다리 다 잘 된다 싶으니까 예산 남으면 그거 다 만듭니다. 지역적 특색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부산에 간다든지 하는 것들은 저는 부산에 가게 되면은 이기도길을 갑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는 그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그걸 보러 가고 그리고 우리가 제4차 산업시대가 되면서부터 뭐라 그랬냐면은 가장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지역적 특색, 지역적 잠재력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클러스터 개념과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뭐냐면 우리나라 원전은 동해안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은 서해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4차 산업은 전기 먹는 한마입니다. 특히 인공지능센터 어디에 있었느냐. 이 발전소에서 소비자까지의 송전 손실률, 우리나라 1년간 송전 손실률이 1조 7천억입니다. 멀수록 큽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원전 주변에나 화력발전소 주변에 인공지능센터, IDC 센터가 들어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맥락을 해서 그 다음에 이 IDC를 이용해서 광통신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산업을 일으킬 것이냐 하는 것들을 쭉 지도를, 산업 지도를, 지역 연계 지도를 그려야 이 클러스터화된 메가리지온이 저는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현재는 70.1%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GDP가 수도권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기능합니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뭐가 좀 기능적인 뭔가 장애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도 제대로 성장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손발이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지방에 있는 데서 자라서 지방에서도 정상적인 교육을 받으면 내가 세계적인 명인이 될 수 있다. 국내적인 명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연구시설과 그 다음에 내가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지방에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스마트 도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구나 위락, 문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지금은 안 돼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거기다 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적 예산의 이기주의를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걸 벗어나려면 철저하게 통계법에 의한 통계정책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리모델링 하지 않으면 저는 메가리지온은 실패로 끝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으로 짧은 제 졸견이지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메가리지온의 성공을 위해서는 특별히 스마트 시티라고 하셨고 이런 개념들을 도입해서 거버넌스를 또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하는 문제와 더불어 재정적인 지원까지 포괄적으로 다 지원하는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실효성이 적었기 때문에 성공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하기 전에 아직 마지막 토론자가 계신데 시간 관계상 좀 가능한 한 줄여서 좀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플로어에 질문을 받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지금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펑기입니다. 제가 갈까요? 예. 네, 조 부원장님. 예, 저는 국토연구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국토연구원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일단 저희 연구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정 교수님 얘기했는데 세종시에 제가 50년 넘게 서울 군대 생활도 저 화랑대에서 했거든요. 뭐 장군님도 와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세종시로 내려간 지 저희 연구기관에 내려가가지고 한 7년 됐습니다. 근데 뭐 따분하고 뭐 아무튼 살기는 좋습니다. 근데 재미가 없는 도시죠. 도시 같지 않고 약간 전원생활 비슷한 개념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도시만 해도 계획도시여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우리가 계획적으로 어떤 생활 편의시설 배치했는데 이게 그 도시 자체가 50만인데 지금 40만이 됐거든요. 근데 아직도 백화점이 없습니다. 저 이것도 여기 서울에서 샀습니다. 그 롯데 백화점 여기 서울역에 있잖아요. 저는 제 옷 관련된 쇼핑을 다 거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 자체는 시장 규모가 안 되는 거예요. 백화점 이런 게 들어올 수 없는 규모입니다. 이게 그냥 어려운 문제인데 저랑 일하던 연구원이 있었는데 엊그저께 그만뒀습니다. 한 3년 근무하고 이제 공부하려고 그랬더니 아니 그건 아니고요. 세종 생활이 너무 재미없어서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재미없냐 그랬더니 오페라나 이런 것들을 보기에는 그게 없거든요. 문화시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오질 않습니다. 시장 사이즈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 토요일마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토요일날 서울 집에 가서 보면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있어서 안 보는 거와 없어서 못 보는 건 다릅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방의 문제가 세종시는 굉장히 거기 좀 그래도 괜찮은 도시거든요. 계획도시고 굉장히 정부 돈이 8조 5천억이나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원래 서울 계시다가 거기 내려가 계세요. 노인네들은 또 살기 좋아요. 여기 복컴이라고 있어가지고 수영장이나 이런 그다음 보호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되게 뭐 어머니 내려오셔서 안 올라가세요. 그냥 거기 계시거든요. 근데 아무튼 도시가 근데 젊은이들이 살기에는 세종시가 그럴진데 다른 데는 더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 연구원에 지금 1년에 과제를 한 150개 정도 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지방 살리기 뭐 그게 한 3분의 1 정도 될 겁니다. 근데 뭐 뾰족한 답을 찾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아이고 제가 또 시간이 없는데 또 앞에 좀 길었네요. 먼저 저기 오늘 토론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은 오늘 논의를 좀 우리 국토연구원에서 주도를 해서 오늘 여기 발표하신 분들하고 같이 좀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오자마자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권도엽 장관님 가신 것 같은데 권도엽 장관님이 좀 역할을 해주셔서 저희 연구진 그다음에 국토부 실무자들 계획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좀 오늘 발표하신 분들 토론하신 분들 와가지고 같이 좀 그분들이 들을 수 있게 좀 기회를 제가 좀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기조연설을 해주신 이광윤 교수님의 해안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뭐 개념적으로 아까 그 개념 정립 뭐 메가시티, 메가리전, 초광역권, 뭐 초광역 메가시티 뭐 여러 표현을 쓰고 있는데 뭐 근본적인 생각은 같습니다. 그 뭐냐면 경제학의 기본 개념 뭐 덩치를 키워서 규모의 경제를 갖추자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연구자들이 그럼 자 이게 효과가 있느냐 갖고 검증을 하거든요. 근데 검증을 하는데 뭐 제가 어제도 토론했는데 산업 선도성, 뭐 혁신 기반성, 산업 건강성 이렇게 해가지고 대구와 경북이 합쳐지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거는 해보니까 전부 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론적인 기반은 이제 됐지만 이게 어떤 건지는 좀 사실은 이게 현실 정치에서 이루어지는 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이론과 정책을 같이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이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뭐 조금 확산 전략 내지는 뭐 홍보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좀 오늘 여기 와서 느낀 거는 상당히 저희들이 그냥 연구실에만 머물러 있었다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반성을 하면서도 이게 이론적 기반은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고 검증이 됐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아까 현실 정치를 말씀드렸는데 심지어 저희가 이제 5차 그 국토계획을 지금 수정 계획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공간에 담아내느냐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 광역권 뭐 이런 개념을 써가지고 일본이 옛날에 전총 뭐 그런 개념을 썼는데 요새는 이제 용어를 달리해서도 국토 종합 계획을 우리가 비슷한 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9개권형으로 나눠 가지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이명박 정부 때 5+2 생활권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담아내냐는 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앙정부에서 뭐 지방 뭐 저희가 뭐 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정부 같이 하거든요. 뭐 지방 연구원들도 들어오고 지방도 들어오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구와 경북이 어쩔 때는 하자 했다가 떨어졌다 또 뭐 막 그러고 지금도 보니까 대구는 찬성 그 경북은 몇 군데에서 반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획을 수립할 때 반대하는 거를 그림을 저희가 그려줄 수는 없고 구상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담을 건가 이런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제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은 도시권 개념을 해가지고 그 징진지 도시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북경과 허베이성을 전부 다 묶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한보다 큽니다. 거기가. 그거를 하나의 광역권으로 묶어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권이 중국은 1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계획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는 집행 자체가 공산당 기군 나라니까 그래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제가 뒤에서 말씀드린 계획의 실효성 측면에서 이게 가능할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을
이제 제가 이제 뭐 30년 정도 연구를 하는데 3차 국토 종합계획부터 봤습니다. 그 1차가 72년도였고 재작년에 제가 50주년 기념식을 했었어요. 저기 뭐 권대엽 장관님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권 장관 2차 때부터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같이 뭐 논의도 하고 뭐 행사도 했는데 옛날에 물적 계획을 할 때는 굉장히 이게 컸어요. 항만, 도로, 뭐 산업단지 이걸 국토종합계획 박으니까 굉장히 실효성이 좋았는데 지금은 그런 걸 물적 시설을 안 넣고 그런 프로그램 생성 뭐 그다음에 공간 구조 이렇게 한다고 그게 워킹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효성을 어떻게 높일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기 계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공간 구조에 대해서 우리 허강무 교수님 발제를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오늘 와서 좀 그거를 하면은 좀 우리가 오픈할 수 있는 것까지 좀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지금 연구진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토 공간 전략 해가지고 5차 이 그림 있잖아요. 그 아래 빨갛게 수정계획의 공간 구조 구상안 작성 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내년까지거든요. 내년 12월까지인데 그 지금 뭐 하고 있는 건 뭐 있어요. 그래서 기본 방향 뭐 있고 공간 구조 기본 구상해가지고 공간 구조를 중층적 거점을 육성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초광역권 그다음에 지방 대도시권, 지역 생활권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그걸 공간 구조를 짜겠다. 그다음에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연결하고 교류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는 좀 나가 있는데 뭐 고민해서 계속 토론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개념들도 5차 계획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뭐 여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제하시고 토론하신 분들이 응답할 시간이 5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1분씩 정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 범위 내에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 종합토론회에서 나온 의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추가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은 아까 발제 처음 하신 분부터 다시 역순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좋은 말씀 다 많이 해주셔가지고 하나 더 추가해서 첨언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수도권 비수도권 또 얘기했지만 울산 아가씨라고 옛날에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그게 울산에 있는 청년이 서울로 가서 이렇게 기다리는 그 아가씨의 그 마음을 담은 노래라고 하는데요. 울산이 그렇게 잘 사는데도 90% 이상이 남자 일자리랍니다. 청년. 그러니까 여자친구들은 다 서울로 가고 그래가지고 요즘 울산 사나이랍니다. 그냥 남아있어.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서울로 또 이동을 하고 그래서 일자리가 또 지방의 일자리는 있어도 남자 일자리다 보니까 또 이동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방과 수도권 그다음에 도시와 농촌 그다음에 세대 간 일자리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정말 이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서 이번 수정계획에서는 정말 첫 출발이 돼야 되고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내년인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21세기 사반세기가 올해입니다. 엊그저께가 우리가 21세기라고 그랬는데 벌써 사반세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25년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성장을 했지만 놓친 것들이 있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더 많이 발전을 했거나 놓쳤거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오늘의 이 출발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배준구 교수님. 오늘 그 계획의 실효성 문제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거를
한 30년 동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그래서 법을 제안을 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들어갔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계획이 아마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까 계획이 뭐 200종류 가까이 된다는 말도 있고 법은 2,000개가 넘습니다. 제가 대통령기획인수위원회에서 제가 활동을 하면서 지금 현재 행안부 장관하는 이상민 장관하고도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는 특별법이 너무 많은 이 제도도 고쳐져야 되고 또 계획의 경우가 너무 많은데 계획이 실효성이 없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정부 계획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 계획이 많은데 돈을 생각하지 않고 계획이 너무 많이 만들어요. 프랑스의 경우는 그래서 지방 분권화하면서 만든 법이 뭐냐? 계획의 계획법입니다. 행정계획도 하지만은 계획은 돈 생각하지 않고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초강력권 계획 수립해 놨는데 돈은 우리 부산에 1년에 아무리 많이 동원해도 20조 이상을 동원할 수가 없어요. 그 저기 1년 예산이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산 잡아놨는 거는 100조 원이 넘습니다. 뭐 계획을 잡아놨는 거는 100조, 200조입니다. 모든 자치단체나 우리나라 정부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하기 위해서 계획의 계획법을 해서 그 제도를 제가 30년 전에 국토연구원의 국토부에 소개해서 도입한 제도가 프랑스의 국가와 지역 간의 계획 계약 제도라는 겁니다. 그게 행정법상의 이게 그걸 제가 소개하고 그때 이광용 교수님하고도 해서 행정법 하는 분들이 프랑스 행정법이 독특하면서 이 제도를 발전시켜 가장 성공한 제도로 정착했으니까 이걸 제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서 사실 그걸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데 특히 초강력권 계획에는요. 다 지역, 여러 지역이 산과 광해 여러 지역이 하고 다 부처입니다. 우리나라는 부처 이기주의가 너무 심해요. 예, 제가 부처 이기주의가 심하고 지역 간의 갈등도 많고 지역 이기도 심한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경우에는 계획 계약 제도를 태워가 지역 간 협약을 맺고 지역 간 연계 협력을 하면서 돈을 안정적으로 투입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이런 계획의 계획법을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정말로 계획을 계획해야 됩니다. 지금 국토연구원에 본장님 오셨지만 제가 늘 근노입 장관에 있을 때부터 제가 장관 자문위원을 하면서 배 교수 이걸 좀 한번 해보는데 어떻게 했나 하는데 아직도 못하잖아요. 20년 지났는데도. 그죠? 정말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으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1분밖에 안 주시니까 뭐 말씀 못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병진 교수님 안 해도 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사회자가 5분을 더 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플로어에서 혹시 이 질문만은 꼭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 분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자유수호 국민운동 대표 이두호라고 합니다. 과거에 공무원도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세로 봐서는 메가시티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적은 정부 또 우리 민간에서 영역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이 공간 개념에서 이 도시 개발을 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제약상은 뭐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일보든 이런 내용을 포함하겠다. 그런 사항을 좀 사전적으로 프레임을 짰으면 좋겠다. 그 중에서 제약상은 결국은 남북이 대치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안보적인 상황. 그런 고려를 먼저 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공간 개념에서 제일 픽처를 잘 그리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수출도용 지금도 지속적으로 수출 주도형 이 경제 구조를 끌고 가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느 필요사항과 제약사항은 뭐 있다. 또 과학기술을 지금 첨단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 또 앞장서고 있고 그 저택의 K방산이 지금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 이런 쪽에 우리가 충족을 하면 어떻게 가야 된다. 이런 구상을 하시면서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여기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실 분이 뭐 제가 지정하지 않아도 혹시
제가 연구원이니까 부원장님이 제가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그 이도생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그 광역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제약상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기존에 우리가 지금 우리 현 시대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지방 소멸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도 인구가 줄긴 했어요. 지방이 줄기는 했는데 이렇게 지방 대도시권은 인구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는 모는 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예 그 자체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고 이거를 그러니까 광역으로 가자, 아까 메가시티로 가자 이제 이런 논의가 그런 배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충분한 대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질문과 답변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시간 관계상 더 질문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가 학술 세미나라고 얘기하지만 학술 정책 세미나가 된 것은 정책적인 대안을 염두에 두고서 좋은 의견들을 진지하게 토론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초거대 광역권의 형성과 그 발전 계획을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경청해 주신 여기 오신 많은 여러분과 함께 특히 발표자, 토론자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